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주인 없는 집.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혜경 작가님의 양력은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삶에 리본을 다는 것과도 같은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집필하신 소설이라고요. 자, 그럼 그 소설 속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작품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도록 수락해 주신 정혜경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잘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주인 없는 집. 저녁 내내 밤하늘을 뽀얗게 덮고 있던 구름은 말끔히 사라졌다. 창이 없는 그 집은 빨간 벽돌로 둘러싸여 세상과 대적하듯 웅크리고 있다. 밤새 분 바람 속에서는 더 그랬다. 그 집이 숨을 쉬는 곳은 두 군데의 자그마한 문짝과 박공 지붕에 달라붙은 창의 형태를 지닌 구멍 하나가 전부다. 그나마도 긴 세월 아무도 손대지 않아 먼지와 세월의 덮개가 둘러붙은 문짝은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상호는 벽장 속의 종이 상자에서 약을 꺼냈다. 이렇게 연명하는 시간도 머지않아 끝이 날 것이다. 4개의 방 중에 하나에는 사방 벽 가득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부처상이 줄지어 있다. 부처상을 제외한 모든 집기들은 깡그리 없애버렸다. 방 하나를 메울 만큼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갖가지 조화와 촛대들도 버렸다. 버리는 일에도 힘이 들어 아예 나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드러냈다. 긴 세월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다. 자신의 살갗처럼 떼어버릴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처지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사물을 보는 눈마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천지 만물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달라졌다. 요즘은 무엇을 버린다는 것도 쓰레기 봉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개인적인 일이 되지 못하고 신고해야만 하는 번잡한 일이 된 것이다. 병든 늙은이에게는 모든 것이 힘에 겨운 일이다. 통증은 나날이 제 몸피를 누리고 있다. 상호는 고통의 순간에 이를 때마다 매 순간 과거를 돌아본다. 마음이 아픈 이들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이제는 그런 생각마저도 다 비울 때가 된 것이다. 그는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자신의 자리를 바라본다. 그곳에 놓여 있었던 방석도 부채도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지난 40년의 세월이 안겨준 흔적을 말끔히 지워 없애버리는 상호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했다. 특히 이 바닥의 사람들은 더 그랬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진다 한들 어찌할 방도가 없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홀로 부채를 든 것은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통사고로 아이와 아내를 잃고 자신도 의식을 잃었건만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가끔 두통이 있었지만 일상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아니었고 그 어떤 징후를 느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정신세계에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했다.
호되게 매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서 오작동이 일어났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의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자각만은 선명했다. 병원에서의 검진 소견에는 그 어떤 것도 잡히지 않았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누군가가 파고든 듯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고 낯선 자들이 시야에 어른거렸다. 어쩔 수 없이 이 집, 이 자리에서 부채를 잡았다. 보통의 경우 그러한 몸의 변화를 제2의 인생으로 알고 생업으로 삼는다. 그러나 피부치를 모두 잃은 그는 언제 죽더라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전쟁 고아였던 그에게 아내와 아이는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생에 대한 모든 의미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시위하듯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 아이와 아내가 죽은 자리에서 홀로 얻은 삶이라 따라 죽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이 자리에 앉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알고 있었던 무당은 보잘것없이 찌그러진 삶에 화사하게 리본을 달아주는 일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이 자신의 책무라 생각하며 버텨왔다. 살기 위해 버둥거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숨구멍은 틔워지는 것 같았다.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전신을 관통한다.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셀 수도 없는 밤을 저 울음소리와 함께했다. 다른 집과 달리 상우가 누운 자리는 뒷문이 가까워 마치 옆에 앉아 우는 것처럼 생생하게 잘 들린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말을 한다. 그 말의 뜻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럴 틈도 없이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저 울음소리가 상호에게 그렇다. 이제는 보지 않아도 다 보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임에도 10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부채는 잡았으나 돈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이 바닥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난리를 피웠다. 요지는 상도위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형편껏 들고 오는 거는 정성이니 나도 받는다. 그런데 너거는 돈 많이 준 놈 등은 대웅전 불상 앞에 대문짝만한 거로 달고 5,000원짜리 한 장 낸 돈 없는 할매 거는 해우소 앞에 손바닥만한 거로 달아놨대. 살인자도 굿 한 판만 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거는 사기지. 사기라. 네 꼬라지처럼 돋보자락에 수염만 달고 있으면 도사가 되냔 말이다. 상호는 경매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고 부채 잡는 일은 직업전선에서의 일이 모두 끝난 다음의 일과로 삼았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 홀로 서서 세찬 바람을 맞는 것과도 같은 삶이었지만 새벽 어시장은 언제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끼게 했다. 살아있음을, 아니 살아야 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희망을 부풀리던 시절에는 어시장이 끝나고도 횟집을 했고 땀 흘리며 살았다. 그러나 아이와 아내가 떠난 후부터 그곳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해안을 끼고 펼쳐지는 어시장의 경매가 파하면 그는 이 자리에서 부채를 잡았다.
자신의 자리에 대신 앉을 사람은 없다. 삶의 길이 정해져 있었듯 죽음 또한 정해져 있다. 다 버리면서도 부처상을 그대로 둔 것은 그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일을 위해 그리 한 것이었다. 집 없는 이가 잠을 잘 수도 있고 비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상주하는 관리인까지 둘 형편은 안 된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어릴 적 자신이 자랐던 운제사에서 봉사자를 통해 이 집의 관리를 맡겠다는 약속을 해준 일이었다. 말이 관리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웃에서는 땅값만 30억이라는 이 공간을 처리해서 돈으로 기부하기를 희망했다. 불황하나 노숙자 떨거지들이 드나들게 되면 주변 집값이 내리는 것은 물론이요. 다 죽어가는 상가마저 더 죽인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상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신이 40년 동안 부채를 든 단심 포교원은 교차로에 인접한 길가에 있다. 24시간 불이 환한 편의점과 치안센터 앞이라 CCTV가 빼곡하다. 불황아들이 일 저지를 리도 없고 누구든 쉴 자리는 될 터였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위로의 장소, 올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역세권이라 빌딩을 지으려는 이들의 팔라는 권유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았다. 긴긴 울음으로 밤을 지샌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는 짜증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커다란 가방을 들고서 자신의 쪽방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그 얼굴에서는 묘한 슬픔이 감지되었다. 상호는 그 아이에게 매일 더 나은 세상이 열리기만을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멀거니 보았다.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렸지만 보기 드문 맑은 기운이 전해져 왔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비칠 것이고 상호의 눈에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잘 되기를 빌었다. 아저씨, 저 취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보육원을 나와야 하니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내일부터 오라고 하네요.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나 봐요. 그래? 정말 잘 됐네. 잘 된 일이다. 10년 전 그날도 80세의 나이에 이른 지금도 그 아이 송현이는 여전히 아저씨라 부른다.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잃은 아이가 더 생각났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눈은 두 갈래였다. 더 보고 싶기도 했지만 이곳을 떠나 깨끗하게 잊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취직으로든 무엇이로든 자리를 잡아서 반지하 쪽방을 벗어나 주기를 간절하게 희망했는지도 모른다. 아프게 떠오르는 아이 생각은 몸에 병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목숨을 붙이자면 편의점에는 갈 수밖에 없었다. 송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말은 멀쩡하게 하고 있어서 인지 능력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길게 자주 보다 보면 세상의 물정과 샘본에 어둡다 못해 미세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바코드를 넘어서는 일이나 계산할 일이 생기면 지나치게 당황하면서 어려워했다.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아이였다. 그런 순간마다
손님들이 스스로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함으로써 위기를 넘기게 해주었다. 덜 바쁜 상호 또한 꽤 많은 시간 그 아이를 도와주었다. 도와주면서도 눈 맑은 송현이의 세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송현이에게는 역동적인 힘이 샘솟듯 솟아나와 늘 3시간의 빛나는 주인으로 변신을 잘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하게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취업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까지였다. 누구나 멀쩡한 줄 알고 취업시켜준 곳에서는 이내 퇴사 통보를 했다. 업무 능력상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으니 보내는 쪽도 명분이 있고 나와야 하는 송현이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풀이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집 앞 편의점 점원까지는 이제 너끈히 해낸다. 하지만 새 직장에서의 3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상호는 송현이의 취업과 해고와 시련으로 인한 긴 울음소리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나날을 가족처럼 함께 해왔다. 송현이의 치명적인 한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력을 다해 언제나 어디서나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점이었다.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자주 사람에 대한 의심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 송현이는 배우려 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이나 혐오라는 방향으로는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았다. 송현이는 취직이 될 때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입사했으니 자신의 사물함에 두고 쓸 물건들을 챙긴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가방은 언제나 사흘이면 다시 돌아왔다. 편의점에는 가야 하니 그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고 쪽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니 울음소리 또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낮에 보았던 화사한 웃음과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구슬픈 울음소리는 길고 어두운 밤의 터널을 지나 기어이 아침을 불러들였다. 그런 날에도 송현이는 부은 눈으로 웃고 서 있었다. 하지만 상호는 그 후유증에 오래 시달려야만 했다. 그렇게 취직과 퇴사와 시련을 끝없이 되풀이하다 이제 30의 나이에 진입해버렸다. 남자는 상관이 없지만 여자는 30이 되면 취직이 더 어려워진다며 송현이는 처음으로 긴 한숨을 쉬었다. 상호는 잠을 청했다. 눕기를 기다린 것처럼 잠은 주랭랑을 친다. 다 버리고 내려놓을 참이니 평온하게 떠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세월 저편의 기억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며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이들은 셀 수도 없다. 그런데도 그에 관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부터였다. 그의 죽음에 관한 보도는 상호에게는 더 특별했다. 짐작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유명인이었고 검사장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이란 것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사안이었다. 물론 상호에게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충격적일 것도 없는 훤히 알고 있던 일이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코스로 이어진다. 평생 잘 풀렸다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그는 간과했다. 그의 운에 관해 좋지 않다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바닥 사람들은
상호에게 손가락질을 했었다. 저리도 잘 나가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그러나 상호는 그의 말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뉴스는 적어도 상호에게만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 그에 대한 기억들이 기분 나쁘게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관심을 가질 일은 없다. 그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전 상호를 찾았던 그는 점집들을 순례하듯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상호의 귀에도 이 바닥에서의 소문이 들렸다. 그는 말할 기회만 있으면 상호에 관한 끝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했다. 그 사람 검사 됐잖아요. 나한테 검사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하던데 나도 괜한 헛짓거리를 했다. 쓴소리 들어먹을 인간이 아닌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뭐하러 해요. 돈이나 벌지. 가만 보면 돈을 피해 다닌다니까. 내 목에 칼을 대봐라. 지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가. 검사들 태반이 일만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거 우리도 잘 알지. 안다고요. 누가 그걸 몰라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살까. 하지만 그 동네 몇몇은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라 상종도 못할 것들이 많잖아요. 명줄은 하나뿐이니 그저 조심하는 거지. 아니 꼽든 말든 그래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돈줄이 되는데 그 쉬운 걸 왜 못해? 그런 순간마다 상호는 입을 닫았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그처럼 관상이 나쁜 인간도 드물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호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 바닥 사람들은 대운을 타고난 관상이라면서 추켜 세웠다. 그가 가진 돈으로, 정확하게는 부모의 후광덕으로 방송사마다 찾아다니며 돈을 뿌리고 다닌 결과였을 뿐이었다. 그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이들은 넘쳐났다. 목숨 바쳐 충성할 이들 또한 줄을 이었다. 그의 부모 또한 독립군을 죽음으로 내몬 대가로 재화를 긁어 모았고 그 덕분에 재화는 넘쳐났으나 죄의식은 없었다. 돈 덕에 검찰 권력으로 모든 것을 쥘 수 있는 배경까지 가졌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아나무인이었다. 그러니 자신이 저지른 인생의 과오를 탕감할 기회 또한 잡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었다. 예전에 그는 깡마른 체구에 키가 큰 사내였다. 그는 유난히 돌출한 두 눈을 빛내며 상호에게 물었다. 붙겠습니까? 그런 거를 여와서 묻노. 여기가 그런 거 알려주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돈에다 시간까지 쓰는 것인데 부적 쓴다고 공부 안 한 놈이 붙을 턱이 있나? 공부 안 한 놈도 붙고 잘만 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앉았으면서 그리 말하면 안 되지. 니는 관상이 좋지 않다. 정신 안 차리고 그래 쭉 살다가는 명대로 못 산다는 거. 그거 말고는 해줄 말이 없다. 상호의 말에 그의 안색이 돌변했다. 뭐? 관상? 나는 관상 좋다는 말만 듣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명대로 못 살아? 재수없게.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니? 그러면 이렇게 자리는 왜 펴고 앉은 거야? 패!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는 사람 봐가면서 말한다. 니한테 할 말은 없다. 그는 방을 나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협박하듯 삿대질을 하며 두 눈을 빠르게 굴렸다.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나한테만 왜 이러는 겁니까? 니는 내가 자는 방바닥에다가 침을 뱉었다. 술 냄새 풍기면서 부처님 앞에 앉은 놈이란 말이다. 이런 짓거리 아무나 안 한다. 술은 술술 들어간다고 술이라 하지만은 악기가 지 대신 내보낸 게 술이다. 강도질로 갈취한 부모 돈 덕에 미리 시험 다 봐서 소발에 쥐 잡는 격으로 대학은 갔다마는 그리 살면 안 되지. 나도 참 이런 말은 왜 하고 있노? 아무 소용없는 인간인데. 나 이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나온 사람이야.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자리를 깔고 영업을 하려면 뭘 좀 제대로 알고나 하란 말이야. 없는 사람 알기를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안 여기는 놈인데 고시가 웬 말이고 도대체 몇 수나 하려고 그거를 한단 말이고. 참기 어려운 듯 그도 등을 돌려 세웠다. 방을 나서려는 그를 향해 상호는 기도 너머에 삼켜두었던 말들을 모두 토해내버렸다. 그 대학 나온 거? 니는 자랑하면 안 되지. 니는 가짜 아이가. 지 힘으로 간 사람도 있단 말이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자아도취에 눈까지 멀었으니 답이 없다. 니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쓰레기라는 것도 모르고 온갖 해작질은 다 하고 댕기는 악귀란 말이다. 줄 대는 건건이 다 봐주고 눈치고 패대기 칠기라. 피눈물 흘릴 사람이 부지기수겠네. 아이고 재수없다. 어서 꺼지라. 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다 들은 그는 고개를 휙 돌려 상호의 말을 받았다. 다 그러려고 검사해보겠다는 건데 목숨줄이 한 다스쯤 돼?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사기꾼 주제에. 상호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다. 니는 검사를 그리 알고 있나? 하기사 부모 돈으로 과외해서 대학 간판만 이고 있는 빈 깡통들이 꼭 그 짓거리를 하더라. 니는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올라갈수록 화근이 되니까 물장사나 해라. 깜도 안 되는 놈이 어쩌다가 그 대학 법대는 갔는지 몰라도 니는 딱 그까지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칼 맞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상호의 말과 달리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승승장구했다. 그는 상호를 비웃으며 수많은 무속인들이 자신의 대운에 대해 어릴 때부터 말해왔다고 떠들어댔다. 상호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사람들의 속내와 그가 선택할 일과 그에게 벌어질 일들을 너무 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온 남다른 기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부터 책을 들었다. 그에게 책은 일의 지극히 한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역부터 심리학까지 평생 공부에 매달렸다. 그가 보는 세상이 책 속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다. 어찌 되었든 그에게는 마음의 병이 깊게 든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했다. 벼랑 끝에 선 그들을 만나며 그가 터득한 명확한 진실은 일체 유심조였다. 돌아보면 몽롱한 환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자신이 소리를 뱉기는 했으나 지시는 누군가가 대신 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돈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도사님 부적이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래 한 달 복달할 것 없다.
저승사자가 코앞에 서 있네. 돈?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을 기다. 돈벼락 맞을 부적 따위는 쓴 적이 없다. 그 여자는 500억이 넘는 자산이 있었음에도 부적을 쓰는 돈조차도 아까워했다. 여기서는 돈을 안 받고도 써준다던데 맞습니까? 돈벼락 내려달라 비는 돈 많은 인간들 부적은 절대로 안 써준다. 나가라!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 여자는 상호에 단심 포교원을 나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날벼락을 맞았다. 인도로 달려온 버스에 받쳐 즉사했던 것이다. 500억이 넘는 그 여자의 재산은 평생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던 자신의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다. 며느리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홀대하다 아들과도 연을 끊고 살았던 그 여자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소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아들로부터 떼어내는 일이었다. 보기 드물게 사이가 좋은 아들 내외는 그 여자의 재산 모두를 상속받았다. 저는 간암에 걸렸습니다. 제 소망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퇴직을 하고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상호의 시야에는 그의 지난 삶이 영화 필름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어서 병원부터 가라. 정년에 퇴직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불치병 많이 낫게 하셨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도 다 낫게 했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답답다.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 없다. 물론 마음에 든 병이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해서 곧 죽을 것처럼 실려온 사람이 나은 적이 있긴 하다. 그런데 니는 제때 치료만 하면 낫는다. 치료 시기 놓치지 말고 어서 사표 내고 병원 가라. 내치지만 말고 살려주세요, 제발. 니 때문에 사람이 여럿 죽었다. 능력도 없는 기 그래 욕심만 많으니. 니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살았단 말이다. 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나. 평생 남의 공은 뭐한다고 그리도 뺏고 살았노.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년퇴직을 꼭 해야 됩니다. 남한테 보이는 게 목숨보다 중하나. 정년 하는 거 보이. 네가 아직도 잘 살아온 줄 아는 모양이네. 악은 네 같은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껍데기에 붙어있단 말이다. 그만 나가라. 그는 정년퇴직에 꽂혀서 치료의 시기를 놓쳤고 자신의 소망대로 정년퇴직은 했으나 퇴직 후 3개월 만에 죽었다. 상호는 일면식도 없던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잡히지 않는 말들에 대해 가끔은 두려워질 때도 있었다. 제가 만나는 남자한테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빨리 죽게 하는 부적은 없나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공손한 태도와 달리 입에서는 사악한 범죄의 말들이 너무 쉽게 굴러나오는 그런 부류 또한 적지 않았다. 너는 화류계에서 사기까지 쳐가면서 돈은 좀 만졌는지 몰라도 벼락 맞을 년이다. 당장 나가라. 상호의 언성이 높아지고 태도가 단호해지는 순간이면 그들의 안색과 말투 또한 돌변했다. 뭐? 화류계? 봤냐? 봤으면 그게 언제?
어디였는지 말을 해봐. 말을 해보란 말이야, 이 사기꾼아. 그때 상호는 이미 70을 넘겼지만 40도 되지 않아 보였던 그 여자는 상호의 말에 서슬이 팔했다. 그거는 네가 잘 알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서 나가라. 그들에게는 그리도 확실하고 당당했지만 송현이를 대할 때면 눈앞에 장막이 들이온 듯했다. 무언가가 갑갑하고도 어려웠다. 특히 송현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심만했다. 그런데 말기에 이른 암이 오히려 장막을 걷어주었다. 자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당당한 명분이 되어준 것이다. 단심 포교원의 간판을 내리고 죽음이 그 민낯을 드러낼 때쯤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듯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간히 울음소리를 내던 옆집 아이 송현이는 치안센터 옆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10년이 넘도록 일을 했지만 쪽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늘 빼앗기고 잃기만 했다. 상호는 의지가지 없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그러나 모든 일은 시간과 장소가 정한다. 그 아이는 상호의 눈앞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른거렸고 상호는 그 아이의 시간 속으로 서서히 물들어갔다. 본의 아니게 그 아이의 삶을 낱낱이 다 볼 수밖에 없었다. 삶만큼이나 죽음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암을 핑계 삼으니 송현이에게 주는 일도 당당해졌다. 송현이는 10년 동안 지내온 반지하 쪽방에서 벗어나 상호가 세를 주었던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부지기수였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어려울 때 돈으로 도움 준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보답이라고 할 만한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다급했을 때 통사정한 사실을 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많이 가지게 된 사람일수록 뻔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온 세상이 돈의 논리로만 돌아갔다. 돈이 인격을 만드는 것처럼 돈으로 행세하거나 돈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짓밟아서 없애는 걸 보아도 당연시하는 세상이었다. 세상이 모질게도 패대기 치는데 니는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새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도 10년씩이나 있는 거다. 한판이 해고를 당하면서도 해고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처럼 새로 취직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늦게 얻은 금쪽 같은 자식과 마누라를 잃고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네가 오뚜기처럼 잘 살아내는 거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게 참 고맙더라. 그렇게 잘 사는데도 늘 뺏기고 잃고만 살았으니 얻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게지. 나는 네한테 작은아마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그라이, 내 거는 전부 네가 임자다. 송현이는 편의점에서도 포교원이 있던 집에서도 땀 흘리며 일을 한다. 상호는 송현이의 휴대폰 속에서 겸연쩍게 웃고 있다. 그의 죽음은
그를 만나온 사람들에게 숙연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방마다 벽을 따라서는 1인용의 좁은 테이블이, 가운데에는 넓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였다. 그런데도 꽤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 셈이다. 송현이는 청소만이 아니라 벽지나 창에도 신경을 썼다.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갔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누가 시킨 것처럼 화장실이며 방마다의 청소를 스스로 했다. 상호의 걱정은 기우가 된 셈이다. 상호는 송현이를 편의점의 주인으로 만들고 떠났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 편안하게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왔던 사장은 7개의 편의점 소유주가 되어 그 동네를 떠났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송현이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듯 보였다. 그 꿈의 온전한 주인이 된 것인지 그 길이 순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송현이는 늘 그래왔듯이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다. 야간에만 일을 하는 20살의 알바생과 함께. 매일 출근하기 전에 상호가 지내던 포교원에 청소를 하고 화단에 물을 주는 일상이 더해졌다. 여름에는 줄장미가, 겨울에는 사철 푸른 은사철이 푸른 잎을 간직할 수 있도록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곳은 포교원의 간판도 없고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창문 없는 벽도 사라졌다. 베어글라스 너머의 사람들이 환하게 보이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방 하나에 모아놓았던 불상은 내부 구조를 바꾸어 박공 지붕 쪽으로 모두 옮겼다. 누구든 그 앞에서 절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나 지상의 공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편안한 방으로 꾸몄다. 그리도 반대했던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요 휴식처가 된 것이다. 음식을 해 먹을 수는 없지만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혼자 공부를 하러 오든 모여서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이 오고 가니 죽은 듯 가라앉아 있었던 주변 상가에도 생기가 돌았다. 쪽방에 있는 이웃도 그들을 홀대했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즐겨 사용하는 사랑방이 된 것이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리 놀던 곳 같기도 했다. 네, 정혜경 작가님의 단편소설 주인 없는 집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작품 함께 할 수 있도록 낭독 수락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